박희락 교수입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안보에는 항상 만전지계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 전체에서 살아남는 방법, 핵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 생화학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 지난 시간까지는 전쟁, 또 핵전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화학 전쟁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핵무기도 굉장히 무섭지만 사실은 생화학 무기는 그에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생화학 무기는 빈자의 핵무기,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의 핵무기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진짜 우리가 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제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학 무기란 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화학 무기는 화학 물질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생물학 무기는 세균, 균을 무기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방사능은 방사능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아마 군에 갔다 오신 분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화, 생, 방 무기라고 얘기해서 같이 이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핵무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대신에 이제 생화학 무기는 조금 이제 덜 논의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화학 무기를 보시면 사실 고대부터 많이 사용됐습니다. 사실 연기, 이것도 화학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유황 같은 거, 유황은 이제 자연 상태로 있는 거니까 이거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화학 무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 사용된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 그럴까요? 첫 번째 사례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연합군한테 사용한 겁니다. 이 1차 세계대전은 시청자께서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이 프랑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쪽으로 강력한 군대를 투입을 해서 공격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독일이 기도했던 만큼 빨리 전진을 못하고 프랑스가 반격함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의 대평원에서 참호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참호전을 격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서로가 깊게 참호를 파고 거기서 이 서로가 이제 소총을 겨누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독일이 그 참호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프랑스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용한 게 이제 이 염소가스였습니다. 그래서 화학 전의 시초가 이제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도 사실은 사용됐고요. 1차 세계대전 보시면 아마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총 죽은 사람만 다 10만 명 정도가 사실은 화학 무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는 굉장히 광범하게 사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가스로 유태인을 죽인 거, 그거는 사실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살인 행위죠. 그럼 화학물이 어떤 종류가 있느냐?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구분을 합니다. 첫째 이제 최루, 이제 눈물이라는 뜻인데 한자말입니다. 우리 이제 CS라는 건 아마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모대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하는 이제 최루탄, 그게 바로 이제 CS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 콧물 좀 나오고 눈물 나오고 뭐 하는 정도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 아마 군에 가신 분들 중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뭐 해봤는데요. 사실은 이제 방독면 쓰면은 괜찮은데 그 훈련할 때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최루탄 가스를 이제 피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고 군가도 부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이 가스실에 문만 열면 전부 다 높은 곳으로 이제 뛰어 올라가서 이제 털어내고 막 그랬는데요. 사실 제 친구 중에서는 이 독한 가스를 맞고 나서도 그냥 태연하게 이제 조금 맵다 하면서 여유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체류작용제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작용제가 가장 이제 사실은 치명적입니다. 이 북한이 이제 김정남을 살해한 것도 신경작용제고요. 이번에 이제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옛날 러시아 스파이를 했던 사람이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과 동생을 신경작용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작용제는 여기 보이는 VX, 전형적인 VX보다도 8배 내지 10배가 강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거는 러시아만, 과거 소련이죠. 러시아만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 러시아가 설명을 13일까지 해라.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조치하겠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 샘플을 갖고 와야 내가 뭐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영국은 지금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질식작용제는 이제 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작용제는 피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리 내장기관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고, 수포작용제는 우리가 이제 그 피부에 온갖 이제 물집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치명적으로 죽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상을 당하는 게 더욱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부상자가 발생하면 그 사람을 후송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할 때는 일부러 적한테 부상자를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사실은 화학무기는 절대로 사용돼야 되면 안 되는 그런 무기고 참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물에 들어가서 이 숨 막힐 때 그 기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공기 중에서 느낄 수 있다면 참 참담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한테 사용하는 것을 홀로코스트, 대참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또 동족, 인류한테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인류이기도 합니다. 사실 화학작용제가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생물학 무기입니다. 생물학 균일을 사용하는 거죠. 사실 뭐 옛날에도 이제 뭐 그런 게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 화살 같은데 독을 이제 뭐 묻혀서 사용하는 그거 생물학 무기입니다. 뭐 뱀 독을 사용한다든지 뭐 또 하는 거. 또 이제 뭐 사실은 중세 때 그런 상대방이 이제 우물에다가 이제 독을 탄다든지 또 이제 거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캐터펄트라고 그래서 이제 이 멀리 이제 쏴올리는 거 그거에 이제 시체 또는 이제 뭐 동물의 썩은 시체 이거를 이제 이 성안으로 들여다 보내기도 하죠. 그것도 사실은 생물학 공격의 이제 한 형태입니다. 사실은 서양에서 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성을 지으면서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주로 이제 절벽에다 짓기 때문에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냥 죽은 짐승 시체나 사람 시체를 보내는 게 사실은 그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탄저균,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앤트락스 영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뭐 피부에 접촉해서 반점도 일어나고 이제 뭐 상당히 그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그 생물학 작용제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용됐습니다. 근데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금지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제 그 생물학 실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전쟁을 했다. 그랬는데 전쟁에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패배를 조용히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지는 것보다는 좀 더 악독하게 하다고 비판받는 걸 선택하겠다. 이런 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앞에 이제 핵무기가 사용될 거냐 하는 그런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자신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핵무기를 사용하면 민족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려하는 거죠. 그럼 생물학 무기 한 종류를 보겠습니다. 탄저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천연두, 패스트, 장티푸스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병을 유발시키는 거니까 병균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생물학 무기에서 우려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균을 못 보지 않습니까? 또 이게 균이 금방 병으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잠복기를 좀 일부러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거는 뭐 열흘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럼 그 열흘 동안 우리는 지금 그 균이 돌아다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생물학 무기가 사용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생물학 무기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아무 증상 없이 아무 원인도 없는데 시름시름 사람들이 앓고 또는 그 조사 결과 그것이 뭐 패스트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가 우리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냈는데 그 나라에 지금 병이 인위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창궐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군대를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생물학 작용제 이거는 이 균을 배양하는 건데 배수로 배양이 가능합니다. 2배에서 4배, 16배, 256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 이 배양 시설을 갖고 있고 종균을 갖고 있으면 한 이틀 정도에 우리 남한을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양의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화학 무기는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생물학 무기하고 두 개를 북한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봤을 때 생물학 무기는 지금 저렇게 이제 제가 코테이션을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코테이션을 사용했듯이 탄저균, 천연두, 패스트 등 다양한 생물학 무기를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학 무기는 2,500톤 내지 5,000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우리나라 말하면 연대급의 전부 화학소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화학소대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방어만 주로 하지만 그 북한의 화학소대는 이제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다양한 그 지역에 화학 무기 저장소가 있고 또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거죠.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제 타격이나 예방 타격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가 다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생화학 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그런 측면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예방 타격을 한다면 생화학 무기도 동시에 제거해야 된다. 예,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포탄도 굉장히 그 장사정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포탄은 생각만큼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예, 포탄은 이제 이 파편으로 이제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파편이 이 건물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탄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피해 범위도 이제 넓지 않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장사정포라고 하지만 장사정포가 위력이 큰 건 아닙니다. 멀리 간다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거는 300문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 서울에 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포탄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서울 자체가 초토화될 정도로 장사정포 공격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화학 무기는 작은 양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런 그것을 한번 알게 되면 사실 잠이 안 오고 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위험한 이 상태가 됐을까? 사실은 자괴감도 들고 사실은 답답하기도 합니다. 화학 무기는 워낙 비인도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화학 무기에 의해서 그냥 뭐 신경이 완전 마비돼서 죽고 그다음 피를 토하고 죽고 숨이 막혀서 죽고 그래서 전 세계가 전부 다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국가 간에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다. 전쟁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화학 무기만큼은 없애자 우리. 이건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97년도부터 전부 반려했습니다. 우리도 화학무기 우리 돈으로 다 없앴습니다. 있던 거 다 없앴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드릴 말씀을 이미 추측하고 계시겠지만 북한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총기 규제하자는 주장과 그러면 안 된다 주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 핵심 그 쟁점은 뭐겠습니까? 총기를 만약에 전부 없앤다면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산에 혼자 살고 있는 어떤 나이 든 여성의 경우 총기 없이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총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이 더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주장입니다. 총기를 가져야 된다는 주장은. 전 세계가 화학 무기를 다 없애버렸을 때는 화학 무기를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겁니다. 그게 지금 북한의 실상입니다. 북한은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게 됐죠. 지금 시리아도 좀 갖고 있다고 이제 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리아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기도 했고, 그거를 북한한테 지원받고 있고, 상당히 시리아와 북한이 커넥션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같은 경우에 다 폐기한다고 했지만 과연 폐기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학 무기 금지 협약이 모든 나라가 다 이제 가입을 해서 다 없애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그렇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진짜 냉정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당연히 독일 민족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인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일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든 잘못된 행동을 넘어가지고 포용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도 통일하는 것이 좋고 공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평화 또는 인류의 어떤 공존에 이와 같이 북한이 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가장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대상은 우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동족이니까 공격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6.25 때 한번 보시면 서로 동족인데 서로 죽이기를 얼마나 했습니까? 실제 우리 남한 내에서도 반드시 북한군이 아닌 무장공비에 의해서 이 같은 동족이 살해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서로 알던 사람이 서로 죽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군의 경우에는 일개 군에서 수만이 서로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화학무기 생존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실은 생존법이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특히 생물학 무기는 더합니다. 병균이 퍼졌는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 화학무기도 사실은 방독면이 기능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경작용제 같은 거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그 중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김정남한테 사용한 그 VX 같은 경우는 방독면이 있어도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방독면도 이게 이 어떤 여과 장치에 좀 부분적인 그 어떤 화학 물질을 묻혀놓은 거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면 또 이 정화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오래 놔두면 이것도 사실 제대로 기능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확한 대응 방법, 생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사용됐다는 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아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에 아무 원인 없이 사람이 죽거나 또 이 병을 앓을 때, 이때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의심을 해야 사실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 화생 무기의 이 위험한 것이 사용한 사람이 나는 사용 안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생물학 무기는 시간이 걸리지만 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이제 전방에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화학 무기에도 오래 지속되는 게 있고 또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걸 비지속성이라 그러는데요. 비지속성 화학 작용제를 사용을 해서 우리 군인이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있는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알 수 없고 거기에 북한군이 진격해서 들어와서 그 사실을 은폐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또 시리아에 대해서 시리아가 과연 화학 무기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땐 사용했는데 시리아는 사용 안 했다 하는 거죠. 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생물학 작용제 또는 화학 작용제 비슷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로 병이 유발되니까 그러한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접촉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운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어쨌든 라디오를 통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청취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런 위협이 강화되면 정부에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치료제를 아마 국민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그런 치료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답답한 겁니다. 예. 사실 방독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능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핵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방독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하고 방독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 또 보면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제 뭐 생존 배낭 또 이렇게 뭐 방독면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팔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그 우려를 표명합니다. 특히 이제 안전행정부 요원하고 이제 통화할 때마다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된다. 또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존 부품도 표준화해서 이걸 공급할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 핵,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그 피해가 어떠하고 대응 방법이 어떠하고 치료 방법이 어떻다는 것을 또는 뭐 치료 방법이 있다 없다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국민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사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현재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그 걱정까지 계속 국민들한테 주기가 조금 겸연쩍고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현실은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을 알고 나름대로 주의하는 그런 습성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쟁, 그다음에 이 핵무기, 화생무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완전하지 않지만 조금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를 조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이제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내용입니다. 다모클레스, 영어로 뭐 데모클스라고 얘기합니다. 다모클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 사람은 임금 자리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한번 임금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래 좋다. 다모클레스한테 오라 그래라. 그래서 임금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모클레스가 앉아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 이제 뭐 이 높은 언덕에 지어져 있고 또 굽어보는 위치고 또 이 의자도 좋고 우연히 위를 봅니다. 위를 보니까 그 위에 말총에 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기 머리 위에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상태로 달려있다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모클레스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이제 그 임금이 다모클레스한테 얘기합니다. 다모클레스야, 너는 임금이라는 자리가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지. 저렇게 위험하고 어려움 또 있다. 그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유엔 총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할 때 1961년 아닙니까? 그죠? 그때 굉장히 이제 냉전이 격화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핵이란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그 대피소 이것도 많이 강조하고 핵에 대한 대비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현재 저런 상황이다. 저 칼에는 핵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또 많은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래식 무기도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질은 우리보다 좀 모자라죠. 그러나 그 숫자라는 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또 사실은 사상전에서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우리한테 위해가 되는 요소를 가진 그 거대한 다모클레스의 칼 아래 우리가 앉아 있다. 어떻게 보면 위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식인일수록 또 책임 있는 국민일수록 위를 보고 그 현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현 상황을 설명하면 저는 현 상황이 임진왜란 전과 너무나 유사하다. 일본은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국내에서는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분열됐고 그다음에 하나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명나라 군대는 우리의 이 지원 요청에 의해서 왔지만 싸움은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한테 피해만 줬습니다. 조선말 상황과도 저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외부에서는 저렇게 위협이 가해지는데도 우리는 내부적으로 계속 정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황준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일본에 있던 그 청나라의 외교관입니다. 그 사람이 하도 조선이 답답하니까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방책은 이렇다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 속에 우리 조선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는데도 그 집 불탐에 따르는 결과가 자기가 살 곳을 없앤다는 것을 모르는 채 불나는 것에 대해서 호들갑 떨면서 지저귀는 참새와 똑같다는 거죠. 제비하고. 6.25 전하고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북한은 쳐들어올 수도 없다. 쳐들어와도 우리가 바로 이긴다. 국민들은 안심을 했습니다. 계속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최상의 상황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omplacency는 이제 현실 안 주거든요. wishful thinking은 자꾸 내가 생각한 대로 현실이 전개될 것으로 자꾸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진 거죠. 그래서 다 잘 아시지만 임진왜란 때는 7년 동안 나라가 침탈을 당했고 조선은 일본에 병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3년 동안 동족 상잔의 이 치열한 전쟁을 치렀고 한 1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저는 우리 시청자 및 국민께서 이제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자꾸 단방약에 의존하는 그런 그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뭐 핵무장 하면은 끝난다. 아니면 뭐 전술 핵무기를 갖고 오면 끝난다. 아니면 뭐 사드만 배치하면 모든 위협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방약에서 벗어나야 된다. 북한이 몇십 년 동안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재래식 전력 이렇게 증강을 해서 우리 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한 번 단칼에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거는 저는 그 맞지 않는 접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처칠이 말하듯이 피와 땀과 눈물을 우리가 투입해야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 이건 빈자의 핵무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무기가 제거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이제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상황이지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해라. 이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스타드처럼 이 근거 없는 의혹 또는 루머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얼마나 건전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루머나 조금 의혹이 근거 없는 의혹이 이 설득력을 못 갖도록 하는 여기에 의해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국민들의 민주의식의 수준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안보에 관해서 얼마나 정확하면서도 폭넓은 그런 지식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평소에 핵,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에 대한 위협을 자꾸 걱정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나라는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또 많은 사람들이 워낙 힘들고 하니까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말고 행복한 생각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충분히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모두가 Don't worry, be happy 하면 우리나라 안보가 유지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가 worry하고 그로 인해서 unhappy했기 때문에 다수가 Don't worry, be happy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세대가 worry하고 그로 인해서 unhappy 할수록 다른 세대는 Don't worry, be happy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조금 unhappy해도 잘 받아들일 때 우리 후손들은 걱정 안 해도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그 행복한 삶에 제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지장을 드렸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의 평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실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또는 더 넓은 차원에서는 행복이 더욱 증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전쟁, 핵, 생화학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한 방청객한테 질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생화학 무기에서 생물학 무기인 천연두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천연두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되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천연두, 패스트 등 생물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생물학 학자가 아니라서 천연두가 어느 정도 이제 파급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전염병으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천연두는 지금 인류 전체에서 거의 박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백신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이 이제 천연두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백신을 별도로 생산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한미군들은 우리 한국에 올 때 다양한 접종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연두는 제가 포함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학 작용제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맞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북한이 얼마나 생물학 작용제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필요할 때는 우리 정부한테도 그런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북한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북한 내부의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 다양한 그런 생물학 작용제의 종균을 갖고 있고 그거를 배양하고 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국방부가 그냥 추정해서 쓴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밝힐 수 없는 그런 정보 소스를 통해서 아마 그런 내용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이 다양한 생물학 작용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하에 조금 이제 앞으로 이 국가안보에 대한 그런 대비 태세를 조금 더 늦추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강의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사드가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국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국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드는 상대방이 핵미사일로 공격을 해왔을 때 그거를 한 150km 정도 되는 높이에서 요격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제 미군은 패트리어트라고 그걸 한 15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으로는 조금 불안하니까 두 번을 이제 요격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계기가 된 거는 2014년 3월에 북한이 이 노동미사일을 멀리 쏘지 않고 높게 쏜 겁니다. 높게 쏜 것을 이제 뭐 고각사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lofted trajectory라고 해서 부양궤도, 궤도를 계속 높인 거죠. 그렇게 하면 노동미사일이 원래 1300km 나가는데 한 600, 650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백두산 있는 데서 쏘면 우리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높게 올라가서 떨어지기 때문에 워낙 빨리 내려옵니다. 그러면 패트리어트는 설계되어 있는 성능상 그렇게 빨리 내려오는 것을 요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인 그 스케피로티 대장이 본국에다가 사드 배치를 요청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그것이 뭐 중국 ICBM 요격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 이런 막 루머가 돌면서 반대가 이제 촉발된 거죠. 기본적으로 사드는 주한미군과 우리 한국을 지키기 위한 순수히 방어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드 자체가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전진 배치되어 있는 미군들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주한미군이 전진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실제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배치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기로 한 것이고. 근데 중국이 왜 반대하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부에 반대하는 논리가 중국한테까지 넘어가서 중국한테도 이 그 반대 논리로 기능했을 수가 있다. 중국인 또 그걸 믿은 거죠. 또 하나는 한참 반대하다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한국한테 너 중국 말을 들을래? 미국 말을 들을래? 이렇게 양자택일 하도록 하는 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이 과연 미국 말을 듣는지 아니면 중국 말을 듣는지 한번 이제 이 테스트를 해보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은 지금까지 사드를 반대하면서 왜 사드가 중국한테 위해가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 중국의 안보 이익, 중국의 전략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했지만 사드의 어떤 성능이 중국의 어떤 군사력에 대해서 이런 지장을 준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우리하고 미국이 중국한테 사드의 성능을 우리가 설명하겠다. 그러고 나서도 반대하려면 반대라. 그렇게 그런데 중국은 설명 필요 없다. 설명을 받을 여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아마 이 한국을 이 기회에 한미 동맹으로부터 떼어내자. 그래서 이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이유가 일리가 있든지 없든지 한국은 약소국으로서 중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드를 배치하고 또 이제 우리 정부에서 노력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서 이 사드를 이제 좀 사드로 인한 그런 한중 간에 이제 조금 그 마찰을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이 우려하던 어떤 그 이유에 대한 해결은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 배치하고 그냥 가서 좀 이해해주라 이렇게 했을 뿐이니까 그것은 바로 중국이 주장하는 반대가 큰 그 논리적 설명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내부가 이 한미 동맹에 충실해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배치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이 반대한다면 그럼 북한의 핵미사일 없애면 된다. 이것을 더욱더 일치된 상태에서 강조했더라면
중국의 반대도 상당히 그 약화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우리 한국 내부의 어떤 분열이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한 빌미를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3시간에 걸쳐서 제 나름대로 전쟁, 그다음에 핵,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시청자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전체가 튼튼한 가운데 경제적 번영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 어렵게 만든 이 경제적 번영을 진짜 북한의 핵무기이기 때문에 완전 상실하는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평화적인 의지만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전쟁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 지금까지 이룩한 이 경제적 번영과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수호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질 때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어떤 요인이 일어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을까. 사실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내가 그거를 고치고야 말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지면 병균도 물러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 결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가 이렇게 그 결의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과 주변 친지들한테 많은 말씀을 나누셔서 우리 국민 모두가 총력 안보 태세를 갖고 이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